네, 안녕하세요. 교재는 39페이지를 펴놓으시고요. 자, 어제 한 거 잠깐 복습해 드릴게요. 우리 어제 중급회계 첫 시간이었는데 우리 중급회계라는 과목은 어디에 속한다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되냐면 재무회계에 속한다. 그럼 재무회계라는 거의 목적이 뭐냐? 어제 얘기한 재무회계의 목적. 이 목적은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다. 그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어서 제공하더라. 재무제표. 근데 이 재무제표라는 거를 회사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되더라. 공통된 원칙에 따라 만들어야 정보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비교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더라니. 정보 의사결정하는데 공통된 원칙이 필요하다고 그랬고 공통된 원칙을 우리는 갭이라고 해요. 영어로.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불리고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봤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은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그거를 한국회계연구원이라고 하는 사적단체 위임해서 제정하고 있어요. 한국회계연구원에서 만들어서 금융감독위원회 보고하면 승인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한국회계연구원에서 또 어떻게 만들 거냐, 그 기업회계 기준을. 그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한국회계연구원에서는 일단 연역적인 방법을 중요시하더라. 그거는 어떤 이론적 체계 내에서 일관성 있게 회계 원칙을 만들어 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거기서 중요한 게 이론적 체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론적 체계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재무회계 개념 체계다 이런 얘기예요. 개념 체계.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 연역적인 방법을 중요시하지만 귀납적인 것도 참고를 한다. 참고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과정을 거쳐서 제정을 하더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됐죠? 그게 우리 1장에서 배운 거.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가서 개념 체계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중요한 거.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개념 체계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질적인 특성, 그 다음에 재무제표, 이렇게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그래서 이 재무회계 개념 체계라는 건 목적을 먼저 분명히 하고요. 우리의 목적은 유용한 정보 제공. 그러기 위해서 재무제표 만들 거거든요. 재무제표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 기본 요소를 알아야 돼요. 그 기본 요소들의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더라. 그 다음에 그 기본 요소들을 알았으면 그것들을 인식해주고 측정해줘야 돼요. 이제 여러분 어제 들어봐서 이 인식과 측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회계학에서. 인식과 측정을 해야 재무제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관되게 재무의 개념체가 되어 있고 중간에 질적인 특성이라는 게 하나 꼈는데 이거는 유용성을 갖추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제 얘기했죠. 의사결정이 유용하려면 의사결정하려는 목적에 적합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가장 시험에 잘 나오고 여기에는 각각 세 가지의 하부 속성이 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예측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여기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이렇게 세 가지. 비교 가능성이라는 건 유용한 정보가 되려면 비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대요. 근데 기업 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간별이 중요하다. 기간별. 그래서 한 번 채택한 회계 처리 방법은 계속 적용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고. 아무리 유용해도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전제 조건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밑에 있는 건 좀 다른 얘기인데, 유용한 정보라 하더라도 아무리 질적인 특성을 맞춰서 유용해도 여기 제약 요인에 걸려버리면 안 만드는 거예요. 제약 요인이다. 어제 첫 번째 얘기했던 게 효율성, 효익이 더 커야 된다. 중요성, 의사결정하는데 중요한 것만 우리 보고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어제 했죠? 이걸 잘 정리하시고 중요한 거 했어요 어제. 오늘은 이어서 할 거예요. 페이지는 아까 펴놓으라고 한데 39페이지 펴놓으시고 질적 특성 간의 균형이 있어요. 그 질적 특성 간의 균형은 뭐냐면은 질적인 특성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유용하기 위한 질적인 특성 요게. 근데 이 질적인 특성들이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참 좋겠는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것들이. 그거를 지금 배우는 건데요.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4번까지 이쪽을 하나씩 설명할 거예요. 39페이지에 있는 거. 동그라미 1번부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산평가라고 되어 있죠. 거기 제목이. 자산평가. 자산평가는 공정가치로 자산을 평가하는, 공정가치라는 건 대표적인 시가예요. 아니면 역사적 원가로 할 거냐. 자산을 평가할 때 오늘 할 건데 이거. 그랬을 때 우리가 질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게 목적의 적합성, 신뢰성.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여기 있죠. 중요한 질적인 특성. 유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그랬을 때요. 신뢰성 측면에서 시가가 좋을 거냐, 역사적 원가가 좋을 거냐,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믿을 수 있는 거. 그러면 역사적 원가가 더 좋고요. 시가가 더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은 역사적 원가라는 게 배워봤으면 똑같은 말이 뭐라는 거 알고 계세요? 취득 원가. 우리가 그 자산 취득한 가격. 취득한 가격은 거래 가격이기 때문에 증빙 자료가 다 있겠죠. 언제든지 검증할 수 있어요. 검증 가능성이 좋다는 얘기는 신뢰성이 좋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시가라는 게 왜 신뢰성이 좀 안 좋다고 그러냐면 시가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주관이 개입되죠. 예를 들어 이 건물의 가격이다. 이 건물의 가격 평가할 때 사람마다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이 건물을 10억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11억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시작한 지 한 10분 됐는데 좀만 참으세요. 그래서 이 시가라는 건요. 시가라는 건 이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신뢰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주관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요. 근데 반면에 목적의 적합성 어디가 더 좋으냐 그러면 시가가 더 좋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건 나중에 배워보다 보면 알게 되는데 이 자산이란 것들은 공부해 보시면요.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처분하게 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이 자산이라는 거를 기업이 보유하다가 언젠가는 팔게 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될 때가 있다. 처분. 그럼 우리가 어떤 자산을 처분하려는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한테 목적에 적합한 정보는 뭐냐? 그걸 과거에 구입했던 가격이 중요한 거냐? 아니면 지금 팔 수 있는 가격이 중요한 거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처분하려고 할 때 얼마에 팔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의사결정할 때. 그러니까 의사결정할 때 목적에 적합한 게 시가가 더 목적에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처분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산이. 이렇게 좀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밑에 보니까 공시시기가 나와요. 공시시기는 뭐냐면은 재무제표를 1년에 한 번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
분기나 반기마다 한 번씩 만들어줄 거냐. 우리 분기나 반기마다 만드는 재무제표를 나중에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중간 재무제표라고 불러요. 참고하세요. 나중에 나오니까. 분기나 반기 재무제표를 중간 재무제표다. 이렇게 불러요. 중간 재무제표. 요 약자 알죠? Financial Statement. 그래서 1년에 한 번 만드는 재무제표가 우리 일반적으로 배우는 거고요. 분기, 반기는 나중에 실무 가서 하세요. 근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신뢰성이 좋으냐? 그러면 1년에 한 번 만드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얘는 정확히 만드는데 얘네들은 좀 대충 만들거든요. 약간. 그 다음에 둘 중에 뭐가 더 목적에 적합하냐? 그러면 분기, 반기가 더 목적에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얘가 왜 더 목적에 적합할까요? 그거는 적시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적시성. 근데 적시성이라는 게 목적적 합성의 하부 속성 맞잖아요. 이렇게. 그럼 세 번째. 장기건설공사의 수익인식. 수익인식 할 때 진행 기준이 있고요. 완성 기준이 있어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거. 14장 가면 배워요. 진행 기준, 완성 기준. 배우는데 둘 중에 더 신뢰성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완성 기준이 신뢰성이 더 좋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진행 기준 나중에 배워보시면 진행 기준을 쓰려면 뭐를 알아야 돼? 진행률. 얼마나 공사가 진행됐느냐. 진행률을 알아야 되는데 진행률을 계산하는 데는 주관이 개입돼요. 주관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신뢰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완성 기준이 더 좋아요. 반면에 목적적 합성은 뭐가 더 좋으냐 그러면 진행 기준이 더 좋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적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적시성. 자, 마지막에 네 번째. 네 번째는 우발부채 인식이죠. 이 우발부채도 나중에 10장에서 배워요. 지금 뭐 몰라도 돼요. 나중에 배우니까. 근데 우발부채를 인식할 거냐, 인식하지 않을 거냐의 문제예요. 인식해 줄 거냐, 인식하지 않을 거냐. 그랬을 때 어느 쪽이 더 신뢰성이 더 좋다고 하냐면은 인식하지 않는 쪽이 더 신뢰성이 좋아요. 왜냐하면 우발부채라는 거는 아직 확정된 부채가 아니거든요. 확정되지 않은 부채를 인식해 버리면 신뢰성은 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반면에 목적적 합성이 뭐가 더 좋으냐 그러면 인식하는 게 목적적 합성이 더 좋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역시 똑같아요. 적시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지금 여기 이해 안 되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다 할 거거든요. 이것들. 배운 다음에 다시 보시면 다 이해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현행 회계에서요.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할 거냐, 역사적 원가 평가를 원칙으로 할 거냐 선택을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어떤 게 원칙일까요? 둘 중에? 역사적 원가가 원칙이에요. 우리나라가. 공시시기는요.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다 1년마다 만들어야 되고요. 상장법인이나 등록법인만 분기 반기에 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니고 수익인식은요. 진행기준 할 거냐 완성기준 할 거냐 선택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진행기준 선택했어요. 우리나라는. 우발부채는 인식해 줄 거냐 말 거냐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식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어느 한쪽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한쪽은 좋아지는데 한쪽은 나빠져요. 우리가 정보가 의사결정에 유용하려면 둘 다 좋아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당연히. 둘 다. 그래야 얘가 좋아지는 거 좋은데. 그런데 어느 한쪽은 좋아지는데 어느 한쪽은 나빠지잖아요. 이렇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질적 특성 간에 상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트레이드 오프라고 그래요. 영어로. 상충. 그럼 여기서 여러분 정리할 건 뭐냐면 이렇게 상충관계가 존재하면 선택할 때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쪽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그 판단 기준으로 쓰는 걸 뭘 쓰라고 되어 있냐고 밑줄 쳐드릴게요. 3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3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보다 유용한 그 유용한이라는 표현 잘 보시고 유용한 정보를 산출 보고할 수 있는 관점에서 판단해라. 즉 뭐 가지고 판단하라는 얘기입니까? 유용성 가지고 판단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역사적 원가를 선택하는 것이 얘가 나빠지는 것보다
얘가 좋아지는 게 더 커서 결과적으로 유용성이 좋아진다면 역사적 원가 선택해라 이런 얘기예요. 진행 기준 쓰는 것이 얘가 좋아지는 게 얘가 나빠지는 것보다 더 커서 결국 유용성이 좋아지는 거라면 이걸로 가자 이런 얘기예요. 이해했죠 이거? 이렇게. 이 결론을 잘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40페이지로 가서 제3절에 재무제표로 갔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요. 목적 했죠 우리. 질적 특성 했어요. 이게 끝났어요 지금. 그럼 이제 뭐예요 이게? 재무제표. 재무제표.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배울 게 몇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재무제표에.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 나오죠. 중요한 거예요.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그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 책에 그 회계학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 우리가 재무회계를 하면서 재무제표 만들 때 가정을 좀 해야겠더라. 여러분이 재무회계라는 게 회계학이라는 게 사회과학이에요. 자연과학이 아니라. 그럼 모든 사회과학은 사회 현상을 가지고 학문을 연구한 거기 때문에 복잡한 변수가 존재해요. 사회 현실에. 그런 복잡한 변수들을 가지고 일관된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련의 가정을 좀 해주고 만들어야 되는 거지 가정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정이 필요하다는 건 어디 가서 많이 느낄 수 있냐면 경제학 가면 굉장히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이 경제학을 공부해 보시고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 경제학이 가정 빼면 시체인 학문이에요. 경제학. 모든 걸 가정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이 경제학을 좀 이렇게 비꼬는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무인도에 경제학자하고 물리학자하고 화학자가 세 명이 떨어졌대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근데 통조림이 하나 발견됐어요. 통조림을 먹어야겠는데 따개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물리학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돌을 하나 주워오더니 몇 미터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힘이 얼마 가해져서 이 뚜껑이 깨질 수 있다. 이런 이론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화학자가 옆에다 있다가 그러지 말고 이거 바닷물에 두면 얼마 지나면 부식될 거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더니 경제학자가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 하는 얘기가 야 그러지 말고 우리 병따개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고 얘기를 꺼냈다가 이제 욕먹었다고. 그러니까 이 경제학을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우리 이렇게 가정하자. 그리고 나서 다 얘기를 출발해요. 어떤 가정이 없이 얘기 절대로 안 해요. 경제학이. 그러니까 경제학이 비판받는 건 그런 가정이 현실에서는 안 맞는데 그렇게 해놓고 이론을 전개하니까 다 맞는 것 같죠. 경제학은. 근데 현실에 가면 잘 안 맞고 뭐 이런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이 회계학도요.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정. 그래서 회계학자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요거는 가정하자 해서 거기 몇 가지 가정? 세 가지 가정을 했다고 개념책에 나오는데 여기 예전에 공부해 보셨으면 네 가지였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뭐였냐면 그 빠진 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세 가지 거기 뭐뭐 있어요? 기업 실체, 계속 기업, 다음 페이지 기간별 보고의 과정. 세 가지죠, 거기.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 빠진 게 뭐냐면은 화폐 단위 측정. 화폐 단위 측정의 과정이 빠졌어요. 화폐 단위 측정. 그래서 하나 적어 놓으세요. 화폐 단위 측정의 과정이 빠져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개념체계 만들 때 빼서 저희가 다 질문했어요. 모든 이 재무회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만든 사람한테 왜 뺐느냐? 이유가 있느냐? 없대요. 그냥 뺐어요. 그래서 왜 뺐는지 전혀 지금 모르고 있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화폐 단위 측정의 전제라는 이 가정 이걸 뺐다고 해서 회계학할 때 화폐 단위로 더 이상 측정 안 하나 이제? 우리 회계 원리할 때부터 원화로 측정했잖아요. 모든 거래를 화폐 금액으로.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명시적으로 규정은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화폐 단위 측정의 가정이 빠졌다고 해서 야 이제 회계학은 화폐 단위로 측정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 있는 기본 가정에는 열거가 안 돼 있더라.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좀 알고 계시고 넘어가시고
자, 그 나머지 세 가지 지금 강의를 할 건데 나머지 세 가지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가로 2번이 중요해요. 계속 기업의 가정이 가장 잘 나와요, 시험에. 중요하게 표시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첫 번째는 기업 실체 가정, 세 번째는 기간별 보고의 가정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기업 실체, 계속 기업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먼저 기업 실체부터 봐요. 기업 실체의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읽어보세요. 기업 실체의 가정이 뭔지. 재무제표를 만들 때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읽어보시면 자, 이런 거예요. 이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여러분 다 아실 거고 이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우리가 앞으로 독립된 기업 실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니까 좀 알아주세요. 기업 실체. 삼성전자를 독립된 기업 실체로 보는데 삼성전자는 재무제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재무 얘기하면은 재무제표. 근데 삼성전자가 재무제표를 만들려고 할 때 그 종업원 중에 보니까 A라는 과장이 돈을 벌어가지고요. 자기가 자동차 한 대 구입해서 현금 주고 자동차 한 대 구입. 그럼 이 종업원 입장에서 분명히 자동차를 산 것이 종업원 입장의 재무 상태를 변하게 만들었거든요. 자기의 재무 상태 변화. 그럼 얘가 재무 상태가 변했는데 그것을 삼성전자가 장부상 기록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종업원이 이런 거 한 짓을 반영할 거냐. 또는 삼성전자 주주들도 많지요. 채권자들도 많고요. 그 삼성전자 주주나 채권자들도 이런 짓을 할 수 있잖아요. 자동차 사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개인들이 그런 짓을 했을 때 그걸 삼성전자가 관련된 사람이라고 해서 장부상 반영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답은 뭐예요? 반영하지 않는다죠. 그 반영하지 않는다의 판단 기준이 바로 이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한 거. 우리 회계학은 누구의 변화만 기록한다. 그 독립된 기업 실체. 이 기업 실체 입장에서의 변화만 기록한다. 종업원이나 주주나 채권자가 이런 짓을 했다고 삼성전자의 재무상태 변화는 없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재무상태 변동만 기록한다. 그 가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가 임직원이 있는데 임직원들이 탈 자동차를 100대 구입했다. 자동차 100대 구입. 이거는 기록해야 하네요. 이건 기록하겠죠. 이 기업 실체의 재무 상태가 변했으니까. 그래서 기업 실체 가정 그거고요. 거기 다섯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이렇게 볼 때 기업 실체 가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회계 자료가 어떤 관점에서 기록 분류 보고돼야 되고 회계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이 무엇을 명확히 해주는 정보의 범위를 지정해 준다고. 다 밑줄 쳐놓으세요 지금. 거기 정보의 범위.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재무제표에 기록해야 될 것이 어디까지냐라는 범위를 정해주는 가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 문단에 좀 주의할 게 있어요. 두 번째 문단에 밑줄 쳐놓으세요. 기업 실체의 가정과 관련해 주의할 점. 기업 실체의 개념은 반드시 법적 실체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실체를 의미한다고. 왜냐하면 경제적 그런 얘기, 실질 얘기 나오는데 경제적 실체. 자, 그걸 좀 설명할게요. 경제적 실체. 어제 그 얘기 잠깐 했는데 삼성전자가 삼성카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요. 60%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랬을 때 법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와 삼성카드는 독립된 회사예요. 법적으로. 형식으로 봤을 때. 법적인 형식으로 봤을 때 분명히 삼성전자와 삼성카드는 같은 회사 아닙니다. 그렇죠? 아닌데.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삼성카드는 각각의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돼요. 각각의 재무제표 만들어야 되고. 문제는 얘가 이렇게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얘를 무슨 회사라고 부른다고 하지? 지배회사. 얘를 종속회사라고 부르는데 이런 지배종속관계가 형성되면 얘네를 하나의 뭐로 볼 수 있다? 경제적 실체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본다면 삼성전자는 삼성카드를 나중에 합쳐가지고 어떤 재무제표 한번 만들어라?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어라.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뭐 미국에도 있고요. 연결.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건 지금 배우는 기업 실체의 가정, 그거 위배된 겁니까? 위배되지 않은 겁니까?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이 회계 처리는 지금 배우는 기업 실체의 가정에 위배된 거다, 위배되지 않은 거다. 위배되지 않은 거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위배되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건 거기서 말하는 기업 실체가, 거기 말 기업 실체가 법적인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기업 실체의 전제라는 게 경제적인 실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인 실체가 하나라면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있는 기업 실체가 법적인 실체를 말한다면 연결 재무제표는 못 만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법적인 실체가 하나일 때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회계학에서 말하는 건 형식보다 뭐를 우선시한다고요? 실질. 어제 우리 실질 우선 얘기도 했죠. 형식보다는 실질을 우선시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기업 실체는 경제적인 실체를 말하는 거다. 넘어가시고 41페이지에 계속기업의 가정 중요한 거예요. 계속기업의 가정은 반대말을 적어놓으세요. 청산기업의 가정이라고. 반대말 청산기업의 가정. 청산기업의 가정. 반대말을 적어놓으시고 거의 첫 번째 줄부터 쭉 나오는 거 밑줄 하나 쳐놓으세요. 첫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까지. 계속기업의 가정이란 기업 실체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는 가정이다. 거기까지. 여러분이 계속기업의 가정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되게 쉽게 이해가 돼요. 어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복식북이라는 게 인류상에 나타난 게 1492년 또는 4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어느 나라 문헌에 제일 먼저 나오냐면요, 이탈리아의 어떤 책에 이 복식북이 원리를 했던 흔적이 나온대요. 근데 그 복식북이 흔적이 이때부터 나오는데 인류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2003년까지 계속 흘러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산업혁명이라는 게 터지기 전까지 이 산업혁명이 터지면서 제조기업들이 발전하기 시작했죠, 제조기업. 근데 그 전까지는 이 1492년 지중해 시대 이때는요, 무역을 많이 했어요. 서양에서. 뭘 많이 했냐면은, 이탈리아에서 배를 하나 구입해요. 그럼 배의 주인이 선주가 있고, 이제 배 끌고 가는 사람이 선장. 이게 지금의 뭐로 보냐면 이 선주를 지금의 주식회사의 주주로 보시면 되고요. 돈 된 사람들. 이 선장을 누구로 보시냐면 CEO로 보시면 돼요. CEO. 이렇게. 아시겠죠? CEO. 그랬을 때 이때 어떻게 무역을 했냐면 서양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 이게 돈 모아서 배에다가 물건을 실어요. 서양 물건을. 싣고 어디로 가요? 동양으로 가요. 동양으로 가서 서양 물건을 비싸게 팔죠. 그런 다음에 그 배에다 다시 무슨 물건 채워요? 동양 물건을 채워요. 다시 와서 또 서양에서 팔아요. 그러면 큰 매매 차익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어땠냐면은 이게 이 배로 한번 사업한다는 게 이제 위험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벤처기업이라는 어떤 단어가 이때 태동된 거예요. 벤처, 위험. 하여튼, 왜냐면 그때 뭐 해적도 있고, 이렇게 갔다 오다 죽을 수도 있고, 뭐 태풍 때문에 빠질 수도 있고,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갔다 와서 큰 돈 버는 건데, 그때는 일회성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갔다 오면 청산해요. 갔다 오면. 돈 된 사람들이 돈 돼서 갔다 오면 청산해서 다 나눠 가져요. 분배 다 하고 다시 가려면 다시 모아요. 다시 갔다가 와서 또 청산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계속 기업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었죠. 한 번에 청산하니까 회계라는 것도 그냥 한 번 왔다가 오는 거 기록만 잘하면 되죠. 나중에 정리해서 보고만 잘하면 되고. 그 일회성 사업을 하다가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요. 제조기업이 되니까 이제 공장을 설립하면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되죠. 정착을 하게 되면 일회성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야죠. 설비 투자를 했는데 그걸 그냥 둘 수 없잖아요. 매년 장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년.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떤 개념을 우리가 회계학에서 도입해야겠다? 계속 기업. 이 기업들이 1년만 장사하고 끝나는 거 아니구나. 계속 가는구나. 계속 가는 기업으로 봐야겠구나. 이런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행회계에서는 청산기업의 가정이 아니라 계속기업의 가정이다. 근데 이 계속기업의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계속기업의 가정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회계 처리가 다 성립이 돼요. 이 계속기업의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가정이에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계속 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 회사는 목적하는 활동을 계속한다고 보죠. 그랬을 때 특정한 회계연도가 있으면 우리가 보통 1월 1일서부터 12월 말을 한 회계기간을 보잖아요. 한 회계기간을 보면 기말에 뭐예요? 기말에 결산하기 위해서 선급이다, 미지급이다, 선수다, 미수다, 뭐 이런 거 잡는 거 배웠죠, 여러분들 다 회계원리 할 때. 우리가 기말에 이런 짓을 해주는 근거는 내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회사가 올해만 장사하는 거 아니고 내년도 장사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해주는 거지. 내년이 없고 청산할 거라면 그걸로 끝내면 되지 더 이상 자를 필요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떤 자산을 취득했을 때 역사적 원가로 기록한 다음에 매 회계연도에 감가상각하는 거 있죠. 감가상각하는 것도 내년이 있으니까 감가상각하자 이런 얘기 하는 거지. 내년이 없다면 그 회계연도에 청산가치로 평가하고 끝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모든 회계 처리가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얘기하는 거지. 청산 기업으로 가버리면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중요한 가정이구나.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 나오는데 지금 한 번씩 다 설명한 건데 첫째, 둘째, 셋째 그럼 반드시 읽어보세요. 반드시 읽어보시고 세 가지가 이 계속 기업을 가정하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구나. 우리가 회계학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기업으로 보고 접근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꼭 하세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밑으로 가시면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라는 얘기인데 기간별 보고의 가정은 우리가 지금 배운 이 계속 기업의 가정이랑 좀 밀접해요. 뭐냐면 회사가 청산 기업의 가정이었다면 기간별 보고하자는 얘기 꺼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때는 기간별 보고하자는 얘기 안 꺼냈어요. 갔다 오면 끝인데 뭘 거기 또 쪼개요. 쪼갤 수도 없죠. 배 타고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오면 끝. 일회성으로. 근데 계속 기업을 하다 보니까 정보 이용자들이 궁금해서 못 참겠는 거예요, 이게. 계속 가니까 언제 끊어질 거냐, 이 회사가 도대체. 목적하는 사업이 끝나려면 한참 가잖아요. 설비 투자했으면 뭐 10년 가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 보고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전에 일정 기간을 쪼개서 한 번씩 보고해야겠다. 우리는 1년 단위로 한 번씩 보고하는 게 기본이죠, 현재.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보고하자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기간별 보고의 가정은 계속 기업의 가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가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기간별 보고의 가정. 됐나요? 기간별 보고의 가정 옆에다가 이렇게 좀 화살 표시한 다음에 발생주의 회계의 채택 근거. 발생주의 회계의 채택 근거가 되는 가정이 되는데 발생주의 회계. 우리 발생주의 회계라는 거 바로 뒤에 나와요. 바로 뒤에 나오는데 발생주의 회계라는 게 기간을 구분하기 때문에 선급이다, 미지급이다, 선수다, 미수다 이런 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 나오는 게 기간을 쪼개기 때문이죠. 기간을 쪼개지 않는다면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생주의 회계는 지금 나오는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채택이 되는 거구나. 이 정도. 근데 어느 대학 시험에 이런 게 나왔어요.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가정을 써라. 지금 배운 가정. 가정이 세 가지잖아요, 이제. 그 세 가지 중에 답을 하나 쓰는 주관식 문제였는데 그 교수님의 답이 뭐였냐면 계속 기업의 가정이었어요, 답이. 그 교수님 답이. 그 학생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러 왔어요. 메일을 보내가지고. 자기는 답을 뭐로 썼냐면은 기간별 보고의 가정으로 썼대요. 기간별 보고의 가정.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하게 되는 근거, 기간별 보고의 가정. 그렇게 썼는데 그 교수님은 이걸 답이라고 해서 자기가 항의하러 갔대요. 항의하러 가서 다른 책에 보니까 발생주의 회계 채택 근거가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라고 돼 있던데요. 저도 맞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교수님이 안 된다고 그랬대요. 저한테 항의해달라고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그냥 잊어버려라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그 일반 국가고시에 나왔던 문제라면 그러니까 세무사 시험이라든지 공인회계사 시험이라든지 뭐 보험 계리인 시험이라든지 이렇게 공신력 있는 시험에 나온 거라면 그건 항의해야죠. 왜냐하면은 그 교수님이 고집을 피우는 거지. 물론 이 발생주의 회계 채택 근거가 얘도 돼요.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라는 건 계속 기업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청산기업이라면 기간별 보고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간별 보고의 가정에 영향을 받는 것들은 모두 다 계속기업의 가정에 영향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답은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건데 그 교수님은 이거라고 가르쳤겠죠,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이것만 답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거고. 만약 그건 이의 제기하면은 받아들여져야 돼요. 기간별 보고도 맞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대학교 중간고사잖아요. 중간고사는 그 교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 잘 보려면 수업 빠지면 안 돼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 무슨 얘기했는지 알고 답을 써야 그게 정답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중간고사 얘기니까 그런 거고, 다른 시험에 볼 때는 계속 기업의 가정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 기간별 보고에 영향을 받는 것이 계속 기업의 영향도 다 받는 거예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됐습니다. 됐고요. 그럼 다 했는데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42페이지에 발생주의 회계가 나와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요 재무제표라고 하는 곳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기본 가정이죠. 얘는 중요해요. 몇 가지가 있어요, 방금 전에? 세 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업 실체. 두 번째가 계속 기업. 기간별 보고.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발생주의가 나왔죠. 이 발생주의라는 건 뭐 다 알고 있는 거고요. 한번 우리는 재무제표 만들 때 발생주의로 한다는 거 강조하는 것 뿐이에요. 발생주의 회계라고 되어 있는 거 반대말만 적어 놓으세요. 반대말이 뭡니까? 발생주의 회계의 반대말, 반대말. 현금주의. 이렇게만 적어 놓으시고, 거기 첫 번째 줄에 재무제표는 발생주의에 따라 작성된다. 밑줄 쳐 놓으시고, 그 밑에 발생과 이연이라는 개념만 잠깐 설명할게요. 우리가 발생주의라는 걸 채택하기 때문에 발생과 이연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발생과 이연. 만약에 우리가 현금주의라는 걸 채택하고 있다면 발생과 이연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 한 것만 신경 쓰는데 현금이 나간 거와 현금이 들어온 것만 신경 쓰면 돼요. 현금이 들어왔을 때 뭡니까? 수익. 현금이 나갔을 때 비용. 이렇게만 하면 돼요. 현금주의가 그거예요. 다시. 현금주의는 현금이 나가면 비용, 현금이 들어오면 수익이에요. 회사 입장에서. 그게 현금주의인데, 우리가 발생주의라는 건 현금의 흐름과 관련 없이 수익과 비용이 발생했다면 잡는 거다. 이게 발생주의죠. 그래서 선금, 미지급, 선수, 미수 이런 것들이 발생주의 때문에 생기는데, 일단 요 선급자 들어가는 거하고 선수자 들어가는 거, 요 선수, 선급 이게 뭡니까? 일단 선수, 선급이 기말년제 봤을 때 뭐를 먼저 준 거예요? 선급, 선수, 현금을 먼저 주고받은 거죠. 선급이 현금 먼저 준 거고 선수가 현금 먼저 받은 거예요. 요 두 가지가 뭐냐면 거기 나오는 이연이 이연. 요 선급과 선수가 이연이고요. 미지급과 미수가 미지급과 미자 들어가는 거 미지급과 미수가 발생이에요. 발생. 개념이 어디 보시면 그래서 거기 먼저 발생이 먼저 나서 발생을 먼저 보실래? 발생 보시면 미지급과 미수는 발생 거기 읽어보시면서 발생 미지급과 미수는 이미 수익과 비용이 발생했대요. 발생했는데 이 미지급이다 미수는 뭐를 안 주고받은 거야 아직. 현금을 안 주고받은 거죠. 미지급은 아직 현금 안 준 거고 미수는 아직 현금 안 받은 거죠. 기말년제 현금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발생했다면 수익과 비용 어떡하죠? 잡자라는 게 발생이에요. 발생.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미지급 이자, 미수 이자 이런 거죠. 여러분들 공부했을 때. 개념 알겠습니까? 발생으로 잡은 이것들은 나중에 현금 받을 때 정리하면 돼요. 이 개정 과목은. 그 다음에 선급과 선수라는 게 거기 두 번째 있는 이연이에요. 이연. 이연이란 건 뭐냐면 먼저 현금을 주고받았는데 현금주의라면 원래 현금 주고받았을 때 뭐 다 인식했어야 돼요. 수익과 비용 인식했어야죠. 현금주의라면. 현금 주고받았으니까. 근데 얘는 아직 뭐가 경과되지 않았어요.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아직 수익 비용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이연 시키자. 이연. 어제 얘기한 여러분들이 수강료 낸 거예요. 지금 한 달치. 그게 한 달을 기간으로 봤을 때 미리 냈잖아요. 미리. 선급이죠. 선급. 아직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죠. 여러분한테 선급 수강료가 있는 거고 선급 수강료는 자산이고요. 그걸 잡았다가 기간이 경과되면 비용화하는 거다. 그 개념이에요. 이게.
됐죠? 그래서 그거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3페이지 보시면 재무제표의 체계와 상호 관련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그림을 보시고요. 제가 세 가지 적어드리는 걸 적으세요. 그 재무제표라는 건 그렇게 해서 별개가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그림 보시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적어드릴게 재무제표 우리가 네 가지를 보는데 이 재무제표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이걸 첫 번째로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재무제표에는 정태적인 재무제표와 동태적인 재무제표가 있다. 정태적인 재무제표에 뭐가 있을까요? 정태적인 재무제표에 대차대조표, 동태적인 재무제표가 나머지 세 가지.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재무제표를 주로 뭐로 만든다고 방금 원칙을 뭐라 그랬죠? 발생주의라고 그랬죠. 근데 현금주의에 따른 재무제표도 하나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거. 현금주의에 따른 재무제표가 뭐가 있어요? 현금 흐름표가 있고 발생주에 따른 재무제표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 두 가지로 알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적어 놓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그 중간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면 이 재무제표는 서로 별개가 아니고 굉장히 밀접하구나 관련성이. 어떤 관련성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그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한 사례로 이 밀접한 관련성은 나중에 17장 할 때 제가 정리 한번 다시 해드릴 거예요. 이 밀접한 관련성에 대해서는 17장 할 때. 근데 지금 하나만 얘기하면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당기순이익하고 대차대조표에 나오는 당기순이익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 배웠죠, 여러분들? 그런 게 재무제표 간의 상호 관련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 알아두시고 넘어가세요, 일단. 44페이지 보시면 재무제표의 정보의 특성과 한계라는 게 나오는데 그것도 혼자 읽어보시면 되는데 하나만 적어드릴게요. 세 번째 줄에 첫째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면 현재 재무제표는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거. 화폐 단위. 삼성전자의 특정 시점에 대차대조표를 봤더니 삼성전자의 자산 규모가 20조라고 나오더라. 그러면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20조의 회사냐, 금액으로. 이게 화폐 단위로 우리가 측정하잖아, 이렇게. 화폐 단위로 측정했을 때 이게 20조가 맞느냐. 그럼 삼성전자의 가치는 20조.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삼성전자의 가치는 20조. 자산의 전체 합계.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행 회계의 문제점인데, 이 재무제표의 문제점인데, 뭐가 문제냐면, 모든 걸 화폐 단위로만 측정을 하죠, 이렇게. 화폐 단위로만 측정하기 때문에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걸 좀 적어드릴게요.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 없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적 자원이고요. 인적 자원. 그 다음에 시장 지배력. 뭐 우수한 경영 능력.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아무리 우리가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그 회사의 어떤 화폐 금액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회사의 전체 가치는 될 수가 없어요. 그게 현재 재무제표의 문제점이에요.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 삼성전자 재무제표에는 이런 거 안 나와요. 이 회사 인적 자원의 가치가 얼마다, 시장 지배력을 하고, 이 시장 지배력이 있잖아요, 여기. 시장 지배력이 어느 정도다. 이런 걸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이 회사 전체로 평가할 때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겠죠. 좋은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현행 회계 문제점인데 저거만 놓으시고 둘째는 혼자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에서는 얘만 잘하면 돼요. 기본 가정. 기본 가정 여기 들어가 있는 세 가지 요것만 좀 잘하시고 44페이지로 가서 기본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고 자, 기본 요소라는 건 뭐예요 보니까 정의죠. 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는요 몇 장에서 자세히 할 거냐면 3장에서 자세히 할 거예요. 우리 3장. 지금은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거기 보시면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몇 가지? 4가지가 있잖아요. 거기 보세요. 첫 번째가 뭐가 나와요? 여기 첫 번째가 대차대조표 나오고 다음 페이지 손익계산서 나오고 그 밑에 현금흐름표 나오고 그 밑에 자본변동표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다 배우게 될 3가지 재무제표에 기본 요소가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만 보시고 3장 할 때 더 자세히 할 거니까 그때 보시고 지금은 넘어가는데 하나만 적어드릴게요. 4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자본변동표의 구성 기본 요소에서 소유주의 투자, 소유주의 분배 있는데 사례를 하나씩 적어드릴 테니까 적어놓으세요. 사례. 먼저 소유주의 투자의 대표적인 사례가 유상증자고요. 사례만. 그 다음에 소유주에 대한 분배가 현금 배당이에요. 적어놓으시면 나중에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적어만 놓으시고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넘기세요 일단. 그러면 재무제표들은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요소들로 이런 요소들의 정의는 그렇구나. 뭐 이건 나중에 자세히 하시고 그럼 그런 기본 요소들 가지고 뭐 해야 돼 우리가? 인식해주고 측정해야 이제 재무제표가 나오죠. 인식해주고 측정해주는 어떤 원칙들이 있는데 그 원칙에 보니까 첫 번째가 기본이 되는 원칙, 그래서 기본 원칙이 있는데 4가지가 있죠. 4가지. 그 4가지 한 번씩 읽어봐요. 뭐라고 되지 4가지가? 역사적 원가의 원칙, 수익인식의 원칙,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완전공시의 원칙. 자, 요것도 우리가 3장 할 때 자세히 할 거예요. 요것도. 거기 나와 있는 완전공시의 원칙만 지금 할 거고 나머지 3가지는 3장 할 때 자세히 할 건데 그걸 알려드릴게요. 왜 그런지. 3장을 잠깐 펴보시면은 몇 페이지를 먼저 보냐면은 73페이지 보세요. 73페이지를 펴니까 제2절에 대차대조표가 나오죠. 대차대조표의 구성요소 몇 가지? 3가지. 자산부채 자본인데 다음 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와요? 74페이지. 자산의 측정 나오죠. 그 자산의 측정 옆에다가 같은 말 평가라고 적어놓으세요. 같은 말 측정과 같은 말 평가. 어제 말씀드렸죠. 측정과 평가라는 말이 다 뭡니까? 측정한다, 평가한다, 다 뭐 한다는 얘기예요? 화폐금액 부여한다는 얘기예요. 화폐금액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평가, 측정.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산의 측정이 가장 중요해요. 3장에서. 근데 거기 보니까 측정하는 방법이 4가지가 크게 있는데 역사적 원가, 현행 원가, 유출가치, 미래현금 현가. 4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원칙으로 삼는 건 역사적 원가거든요. 그게 75페이지에 나오는데 그게 나온 거를 공부하시면 저게 되는 거죠. 역사적 원가의 원칙이. 그래서 여기서 할 거다 이런 얘기고요. 일단 넘기세요. 넘기시고 쭉 넘기시면 몇 페이지까지 넘기시냐면은 100페이지요. 100페이지 보시면 거기 중간에 수익과 비용의 개념에서 수익과 비용의 정의가 나오죠. 정의가 나오고 101페이지까지. 10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수익과 비용 인식 및 측정 나오죠. 인식과 측정 무슨 말인지 알죠? 인식 뭐라고요? 기록하는 거. 측정은요? 화폐금액 결정하는 거. 수익과 비용의 인식과 측정에서 우리는 무슨 주의 채택하고 있다고요? 발생주의. 다음 페이지 보니까 발생주의에 따라서 했을 때 102페이지에 그럼 발생주에 따라 수익은 어떻게 기록할 거냐, 비용은 어떻게 기록할 거냐. 첫 번째가 거기 가로 2번에 수익인식 기준 나오죠. 그 수익인식 기준은 거기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14장에서 자세히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정리할 거고 14장이라고 좀 연결해 놓으시고 밑줄 하나 쳐드릴게요. 지금 6번째 줄 끝에 중간에 따라서 수익의 인식과 측정에 있어서 발생주를 후퇴시키고 일정한 요건을 설정해서 이 요건이 충돌된 시점에 수익이 발생했다고 보고 수익을 인식하게 되는데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수익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를 무슨 주의? 실현주의라고 한다. 밑줄 쳐놓으세요.
밑줄만 쳐놓고 103페이지 보시면 가로 3번에 비용인식 기준 나오고 밑에서 네 번째 줄 끝에 보세요. 밑에서 네 번째 줄 끝에 일반적으로 수익이 인식된 시점에서 풀어서 얘기하면 기록된 시점에서 수익과 관련해서 뭐를 기록한다? 비용을 기록하게 되는데 인식하게 되는데 이를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다. 즉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은 비용 인식 기준이다.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장에서 할 얘기를 3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가서 다시 할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다시 앞으로 가세요. 47페이지로. 그럼 기본이 되는 원칙 중 역사적 원가의 원칙부터는 나중에 할 거죠, 우리가? 역사적 원가의 원칙은 요것만 좀 표시해 놓으세요. 역사적 원가의 원칙은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계속 뭐로 기록하자는 겁니까, 우리? 계속 취득원가로 기록하자. 취득원가라는 게 결국 뭐랑 같은 말이다? 역사적 원가랑 같은 말이다. 이런 얘기죠. 거기. 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자산과 부채를 취득원가로 평가하면 뭐가 좋다고요? 검증 가능성이 좋다. 그럼 결국 뭐가 좋겠어요? 신뢰성이 좋다. 아까 비교해드렸죠, 아까. 시가랑 비교해드렸고. 47페이지 가로 2번과 가로 3번은 혼자 보시고 가로 4번을 보겠습니다. 완전 공시 원칙.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48페이지에 위에서부터 8번째 줄에 한 편이라고 돼요. 한 편. 거기서부터 한 6줄을 좀 설명할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 공시 개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적정 공시가 있고, 공정 공시가 있고, 완전 공시가 있고. 일단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건 뭡니까? 완전 공시. 완전 공시. 완전 공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일단 그 개념을 잠깐 읽어보니까, 적정공시라는 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적정공시라는 건 읽어보세요. 한번 거기 뭐라고 써있나? 적정공시라는 건 정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것만큼만 공시하자. 적정하게. 소극적 공시 개념이에요. 소극적 공시 개념. 반면에 완전 공시 먼저 볼까요? 완전 공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모든 걸 다 공시하자. 적극적 공시 개념이에요. 적극적. 공정공시라는 건 뭐냐? 공정공시 좀 특수한 건데 모든 정보 이용자를 균등히 대우하자. 윤리적 공시 개념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책에. 이 세 가지를 좀 비교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 두 가지 얘기부터 먼저 하면은 우리가 완전 공시를 채택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적정 공시를 채택하려면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건 참고하시는데 균형 공시량을 알아야 돼. 균형 공시량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함수를 만들어서 그 정보를 제공했을 때 생기는 효익과 정보를 만들어내는 비용과의 관계에서 이 효익과 비용이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그 정도의 정보만을 공시하겠다는 어떤 정답이 있어야겠다. 균형 공시량. 만약에 균형 공시량이 있다면, 이 정답이 있다면 그만큼만 공시하면 되잖아요. 그만큼만. 그 정답만큼만 정보를 공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적정 공시 개념을 채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안다면.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는 알 수가 없더라. 왜 알 수가 없냐면은 이 함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 효익과 비용의 함수 만들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채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채택했다? 완전 공시를 채택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적정 공시 못하기 때문에 모두 다 공시하면 정보 이용자가 알아서 그 정보를 이용할 거다. 이런 어떤 윤리적 공시 개념은 뭐냐면은 얘는요 이렇게 이해하세요. 우리 금감원에서 금융감독원 어딘지 알죠? 이제 금융감독원에서요 공정공시 제도라는 걸 채택했어요. 공정공시 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공정공시 제도. 이 공정공시 제도가 뭔지 좀 설명할게요. 공정공시 제도. 이 공정공시 제도라는 걸 도입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기업들이 보니까 대부분 정보를 제공할 때 기관 투자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펀드맨이죠.
기관 투자가들한테 먼저 정보를 제공하고 소액 투자가들한테는 개미라고 하죠 우리가. 이 소액 투자가들한테는 나중에 정보를 제공해 주더라 일반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정보를 정보 이용자한테 균등히 제공해 줘야 되는 건데 똑같이 동시에 얘네한테 일반적으로 정보를 먼저 좀 흘리고 나중에 얘네들이 알게 돼가지고 얘네는 돈 다 벌고 나서 얘는 늦게 알고 또는 얘네들이 먼저 팔고 나서 얘는 나중에 알고. 이번에 LG카드도 좀 그렇잖아요. LG카드의 그 대주주들 또는 뭐 이게 알고 있는 사람들 먼저 주식 다 팔았거든요. 이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모르는 사람들만 계속 들고 있다가 망했잖아요,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게 공정공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정공시가 되려면 모든 정보 이용자한테 동시에 정보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공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이 공정공시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어떻게 규정을 만들었냐면 만약에 기업들이 기관 투자가한테 정보를 먼저 주고 나중에 얘네들한테 줬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징계하겠다라는 규정이에요. 징계.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런 얘기죠. 정보 제공하려면 동시에 해라. 됐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우리는 완전공시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공정공시 제도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더라.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다 했습니다. 다 했으면 여기 기본 원칙 4가지 뭐가 있어요? 역사적 원가의 원칙, 수익 인식의 원칙,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그러니까 그게 다 인식의 문제죠. 역사적 원가라는 건 무슨 문제예요? 측정의 문제고. 그 다음에 완전 공시의 원칙. 이렇게 4가지가 있더라. 수정 원칙 얘기를 할게요. 4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요거만 하고 쉴 거예요. 거기 보니까 첫 번째 줄에 인식 및 측정의 수정 원칙은 회계간섭이라고 표현되는데 이는 기본 원칙으로 인정할 만큼 타당성이 있지 않아서 없지만 실무상 유용성이나 편의성 때문에 회계 환경 또는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회계상의 관습을 말한다. 그래서 얘는 공부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좋냐면 회계관습 3가지가 있는데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걸 말해요. 3가지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중요성, 두 번째가 보수주의, 세 번째가 업종별 관행인데 일단 중요성이라는 거 어제 했었죠. 왜냐하면 중요성은 우리 개념체계에서 어디에 열거되어 있냐면은 요 제야교인에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설명했어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걔를 회계관습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책에서 회계관습에 설명하는 것 뿐이고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아까 우리 어제 했을 때. 그 다음에 넘기시면 보수주의라는 게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보수주의. 그 보수주의라는 건 3가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3가지를 적어드릴게요. 그 3가지인데 어디냐면요. 거기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보수주의란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수주의란 해가지고 1번 거기다 써가지고 보수주의의 의의예요. 보수주의란 해서 쭉 설명되어 있는 거. 거기 밑줄 쳐놓으세요. 보수주의란 해서 그 문장 끝날 때까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례인데 그게 거기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이러한 보수주의가 적용된 예로서 거기 열거되어 있는 거 옆에다가 사례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시면 바로 맨 밑에 문단 동그라미 1, 2번 바로 위에 보수주의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하는 장점이 있다. 거기 옆에다가 그 장단점이에요. 그래서 보수주의를 공부하시면 이 3가지를 잘 하시면 돼요. 3가지.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례가 제일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면 정리를 좀 해요. 이 보수주의라는 게 도입되게 된 배경을 좀 알고 계시면 되는데 언제 도입되냐면 1930년대 미국에서 대공황이 있었던 얘기 했죠. 여러분 회계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은 좀 많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대공황이라는 사건이 29년, 30년 그때 있었는데 요게 그 회계학을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요 이전에는 회계학이라는 게 그렇게 발전 안 되다가 요 사건 이후에 회계학이 굉장히 발전했고요.
왜 발전하게 된 배경은 이전까지는 회계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했거든요. 이때 보니까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회계 정보의 신뢰성이 없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자본주의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기업들이 거짓말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믿고 투자하겠어요? 그럼 자본주의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회계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그로 인해서 회계학이 이제 발전하게 됐는데, 이때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제조기업들이 막 망해버렸죠. 제조기업들이 연쇄부도가 났어요, 이때. 연쇄부도가 나니까 누가 가슴 아파하냐면 은행들, 돈 빌려준 사람들. 우리 지금 LG카드 때문에 가슴 아픈 사람들 많은 거 알죠? 그래서 은행들이 이 돈이 물렸잖아요. 빌려줬는데 큰 돈이. 은행들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은행들이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망하는 거죠. 미국에서 이때는 은행들이 망했어요. 빌려줬다고 못 받은 은행들이 망했어요. 근데 은행들이 망하니까 은행들도 연쇄부도가 돼요. 왜냐하면 은행들 간에도 돈을 빌려주고 빌리기 때문에 한 은행이 망하니까 또 다른 은행이 망하고 또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온 거냐면 공황이온 공황. 공황이라는 건 뭐냐면 신용이 경색된 거예요. 신용이 경색됐다는 얘기는 화폐가 돌지 않는다는 게 경제에. 아무도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하죠. 못 믿으니까. 다 망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경제가 딱 마비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역사적으로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제냐면 IMF 때가 똑같은 상황인데요. 97년도에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이 많이 망했고 그로 인해 은행들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대표적으로 어려워진 은행이 한빛은행인데 한빛은행은 이름 바꿨죠 한번 우리로. 그 다음에 제일은행, 서울은행, 조흥은행 뭐 등등 또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은행들이 대표적으로 어려워졌는데 이런 은행들은 사실 경제 원리에 따르면 망했어야 돼요. 망했어야 되는데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알고 은행이 망하는 건 막기 위해서 우리는 공적 자금 투입했죠.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살려줬잖아요. 이렇게 살려주고 그 공적 자금을 다시 정부에서 회수하기 위해서 이 얘네들 팔고 있잖아요. 지금 다 팔았잖아요. 제일 먼저 판 게 얘는 어디 팔았어요? 얘는 외국에 팔았잖아요. 뭐 뉴욕 브릿지인가 뭐 거기 팔았잖아요. 아니지. 얘 안 팔았죠. 얘 안 팔고 제일은행 팔았죠. 제일은행을 제일 먼저 팔았고 외국에다가 서울은행 어디에다 팔았어요? 서울은행을 하나은행에 팔았죠. 조흥은행 어디다 팔았죠? 신한은행에 팔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팔아야지만 정부 돈을 투입한 걸 회수할 수 있잖아요. 공적자금 투입한 거를 지금 회수해서 팔았고 이렇게 살려준 거예요. 망했어야 되는데 이런 위험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은행들은 그때 살아남았지만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은 망했었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대표적인 누굽니까? 채권자들인데 이 채권자들이 쓴맛을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쓴맛을 보고 나서 경제가 회복된 다음에 얘네들이 느낀 게 뭐냐면 야, 돈 조심해서 빌려줘야 되겠구나. 돈 빌려줄 때는 어떤 조건을 달아야겠구나. 어떤 조건을 달았냐면 기업들한테 너희들 가급적 회계 처리할 때 보수적으로 해라. 이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얘기는 동일한 회계 처리 방법이 있을 때 선택 가능하다면 이익이 낮게 공시되는 쪽으로 해라. 이런 거예요. 보수적이. 그래서 이익이 낮게 되는 쪽으로 하라는 얘기 뭐냐면은 이 채권자들은 이익이 높은 게 별로 도움 안 되거든요. 이 채권자들은요. 이익이 낮든 높든 뭐만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자와 원금만 잘 회수하면 돼요. 채권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이 회사가 망해버리는 걸 가장 우려하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가 재무적 기초가 견고했으면 좋겠는데 이익을 높게 보고해버리면 이익이 높으면 누가 막 뭐 달라고 그래요? 정부에선 세금 뜯어가죠. 주주들은 배당해달라고 그러죠. 정부에 내는 세금이나 주주에 주는 배당이나 다 현금 유출이에요. 회사 입장에서. 회사의 재무적 기초가 약화될 수 있거든요. 동일한 조건이라면 이익이 더 낮게 보고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재무적 기초가 안정적이 되니까 망할 가능성이 적어지죠. 채권자들은 그걸 원하고 채권자들이 그런 거를 요구하기 시작해서 그게 회계적으로 정착된 거 지금 배우는 뭐라고요? 보수주의다. 이 보수주의는 이론적으로 좋은 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좋은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다 보니까 정착된 관행이다 이런 얘기예요. 관행.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회사가 이익이 나지 않았다. 즉 손실 났다. 손실 났으면 이자 줘요 안 줘요? 채권자한테. 손실 났다. 이자 줘요 안 줘요?
주죠. 많은 사람들은 얘가 손실나면 이자도 안 주는 걸로 아는데 이자는 이익 계산하기 전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채권자는 이익 나든 손실 나든 이자 가져가요. 누가 손실나면 뭘 못 가져가요? 주주가 배당을 못 가져가죠. 이익이 있어야 배당하는 거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채권자들은 이익이 높은 게 별 도움이 안 된다. 돈만 잘 받으면 되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보수주의가 그래서 정착된 건데 거기 사례를 보시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거기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가법이라는 거예요. 원가와 시가 비교해서 저가로 평가하는 거 저가법. 여러분 회계원리 할 때 저가법을 어디서 배웠어요? 저가법? 재고자산 할 때 배웠죠? 저가법. 저가법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 또 뭐가 있어요? 우발이익, 우발손실. 그거 말고요. 또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적어드리면 감가상각할 때 정률법 하는 거하고요. 정액법 하는 거하고요. 어느 게 더 보수적이에요? 감가상각할 때 정률과 정액. 어느 게 더 보수적이에요? 정률이 더 보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률이? 자, 이런 얘기를 할 때요. 거기 좀 밑줄 칠 게 있어요. 그 바로 밑에 문단에 세 번째 줄 끝에. 따라서 보수주의의 적용은 순이익 총액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단지 순이익의 기간 귀속에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다 밑줄 치시고. 이 감가상각비와 내용연수를 가지고 얘를 비교할 때요. 정액법이라는 건 매 회계연도에 동일한 감가상각을 하는 거죠, 끝까지. 그럼 이 밑에 있는 면적이 이제 감가상각비가 되겠죠, 이렇게. 강화서 누계액이. 근데 정률법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초기에 감가상각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가면 적게 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요 밑에 있는 면적은 어떻다? 서로 같다. 감가상각할 금액은 내용연수에 걸쳐서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 내용연수가 10년이라면 10년 동안 할 감가상각은 똑같은데 전체 금액은 정률법이라는 것이 단지 초기에 많이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린 뭘 더 보수적이라고 하고 있다고요? 정률법을 더 보수적이라고 하고 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이 보수주의라는 게 그냥 이익이 작아지는 게 아니구나. 전체 기간을 통틀어 보면 당연히 이익은 똑같구나. 단지 이익을 초기에 적게 잡자는 거죠. 그래서 이 보수주의만 하면 이익이 낮아지면요. 회사들이 다 그럼 세금 안 내게요? 언젠가는 이익 잡히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초기에 들 잡는 게 보수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수의 의의를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보수주의 의의는 수익은 가급적 늦게 인식하고 비용은 가급적 뭘까요? 빨리 인식하는 게 보수주의. 비용은 가급적 빨리 인식하는 것이 이게 보수주의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기간을 통틀어 봤을 때는 이익 규모는 같다. 단지 시점의 문제다. 알겠습니까? 이거 중요해요. 사례들은 다시 한번 잘 점검하시고 이 장단점에서 몇 가지만 해드리면 이 장단점을 공부하실 때는 이 저가법이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이 대표적인 사례 중에 재고전 할 때 이 저가법이라는 것만 생각하면 다 이해가 돼요. 대부분 장단점. 저가법하고 비교하시면 거의 첫 번째 장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한다. 그거밖에 없고요. 단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보수주의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이론적으로. 누구의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채권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논리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이익 조작하는 이게 뭐냐면은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게 이거예요. 저가법. 저가법은 재고자산에서 원가와 시가 중 낮은 걸로 평가하자 이래요. 그러니까 얘는 해마다 원가로 평가했던 해가 있고 시가로 평가했던 해가 있고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받는 거고.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보수주의는 끝에 과소 표시하는 오류를 용인하더라. 표현이 충실하다는 거는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얘는 어떤 이익이 낮게 되는 쪽으로 하는 걸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표현의 충실성이 문제고요. 두 번째가 밑에 채권자의 이해관계 편애하니까 중립성도 위배해요. 자, 이 두 가지를 위배하면 뭐가 안 좋아지겠습니까? 신뢰성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안 좋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기간별 비교 가능성은 이 저가법 생각해 보시면 어느 회계는 원가, 어느 회계는 시가 왔다 갔다 하면 기간별로 비교 가능성이 안 좋다. 이렇게 비판을 받아요. 알아두시고. 다 했습니다. 보수주의. 중요한 거는 이 사례를 잘 기억하시고 공부하실 때 주의할 거 몇 가지만 하시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업종별 관행이 있는데 업종별 관행은 우리가 주로 배우는 게 어떤 회사라고요? 상기업, 제조기업인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는 업종은 뭐가 있다고요? 리스와 건설업. 리스는 13장, 건설업은 14장. 이렇게 배우게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보로는 잠시 쉬었다 할 거고요. 여러분 연습 문제 정리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60페이지 보시면 연습 문제들이 나오는데 말로 하는 거니까 혼자 읽어보시고 3번 어제 했고요. 4번은 해보세요. 집에 가서 4번 해보시라고요. 꼭 5번은 기출문제인데 관심 있을 때 해보시고 이거는 처음부터 할 필요 없고 6번, 7번, 8번은 넘어갈게요. 넘어가시고 객관식 사례 중에서 한 가지만 하고 잠시 쉴게요. 뭐냐면은 어제 1번과 3번은 해봤고요. 5번을 잠시 해볼게요. 5번. 그 5번. 아까 여기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이게 제일 중요한 특성이라고 하면서 이게 서로 똑같이 움직이면 반대로 움직이는 거 해봤죠. 첫 번째가 뭐예요? 공사 진행 기준 완성 기준 했죠 아까. 역사적 원가 공정가액 했죠 아까. 원가법과 공정가액법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 2번하고. 마지막에 중간재무제표, 연차재무제표라는 게 1년짜리예요. 중간이 아까 뭐였죠? 분기, 반기, 아까. 얘도 했잖아요, 아까. 뭐가 있어요? 선입선출과 후입선출은 재고자산 단가 흐름의 과정인데, 이건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4번이 답인데, 해답 보시면 69페이지에 5번의 답이 2번으로 되어 있는데, 고치세요. 오타예요. 4번이 맞아요. 고치세요. 그렇게. 됐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잠깐 쉬었다가 보론한 다음에 해드릴게요.